북한이 오늘 오전 5시 57분쯤 평양 순안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이 일본 동북 지역 상공을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박휘락 국민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를 했고요. 비행거리가 2,700km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예, 중거리죠. 예. 예. 이제 뭐 미사일은 동일한 미사일을 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그걸 세 가지요? 나가는 예. 그래서 통상 이제 북한이 이제 그 해역이 짧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번 고각사격이라고 그냥 그걸 영어로는 lofted trajectory라 그러거든요. 예. 조금 이제 고고도 궤도로 예. 이렇게 쏘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짧은 거리를 가면서도 이제 높게 가니까 예. 그만큼 내려올 때 그 낙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패트리어트 같은 것으로는 굉장히 그 요격하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고자 결정한 게 2014년 3월에 북한이 이 로프티 트로젝터리 노동미사일을 원래 1,300 가는 걸 높게 서 650km로 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예. 이 패트리어트 안 된다.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예.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정상적으로 쏘는 거. 우리가 물건 던질 때 45도가 가장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쏘는 걸 미니멈 에너지 트로젝트리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에너지로 멀리 가는 거. 예. 예. 아마 이번에는 저는 그 이 미니멈 에너지 트로젝터리 그러니까 이 최소 에너지 궤도로 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 가능하면 멀리 가는 그거를 한번 쏜 것 같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디플리트 트로젝터리라고 해서 좀 더 이제 낮게 가는 거. 네. 원래 거리보다 조금 짧게 가는 거죠. 저 며칠 전에 이제 그 세 발을 쐈는데 그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 방사포다 또는 미국은 탄도 미사일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고도가 이게 탄도 미사일이라 하기엔 조금 낮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고도가 낮다는 것은 탐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북한이 이제 괌을 이제 위협할 능력을 한번 이제 그 실증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예. 실제 이렇게 짧게 의도해서 살 수도 있지만 한 3,500km를 이렇게 그 괌이 3,4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자기들이 의도한 거리만큼은 나가는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예, 이번에 발사를 한 곳이 평양시 순안 지역이라고 들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들었는데 이 지역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뭐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는 이제 뭐 발사는 이제 지금 기존 기지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예.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자꾸 장소를 바꿈으로써 이제 탐지가 안 되려고 그러는 거죠. 주로 이제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며칠 전에 한 그 기대령, 예. 동해안인 기대령은 좀 더 이제 그 전술적인 짧은 그 미사일이 있는 데고 그 외에 뭐 무수단 미사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무수단리도 있고 이제 또 동창리도 있고 그런데 예. 지금 이동 미사일이기 때문에 평양 근처에서 이제 그 공장도 있고 하니까 그 근처에서 좀 이제 그 탐지 안 되는 그런 그 지점에 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아무래도 일본의 동북 지역의 상공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괌까지의 도달 거리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죠. 예. 저도 그것도 왜 그쪽으로 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괌 방향으로는 이제 예. 일본의 이지삼, 미국의 이지삼, 또 사드가 완전히 지금 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쐈을 때는 요격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위쪽으로 동북 방향 올린 것 같고요. 저는 또 시간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대가 지금 5시 57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 미국하고는 우리 대략 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12시간, 13시간 이제 차이가 나니까. 미국에는 굉장히 저녁 때 지금 퇴근하고 이제 일과가 마치는 예. 시간이고, 우리 쪽 일본, 한국 쪽은 이제 아직 일과 시작하기 전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떤 그 우리의 대응이, 미국이나 우리의 대응이 좀 취약한 그런 시점을 예. 좀 선택하지 않았냐, 그렇게 싶습니다. 예. 예, 아까 뭐 세 가지 발사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의 탄도 각도를 조절을 해서 딱 그만큼만 보낸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가 그들의 어떤 능력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2,700으로 적게 쏠 이유는 없고요. 예. 괌을 위협한 능력을 보여야 되니까 예. 한 3,400 이상으로 가도록
아마 이제 그 의도를 해서 의도를 쐈는데 했다. 예. 실제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자기 의도만큼은 나가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제 미사일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북한이 그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현재 우리가 참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보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대강 이렇게 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정교하게 좀 더 이제 거리를 많이 늘리고 하게 되면 그 한계가 기술적인 한계가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 또 실제로 이제 뭐 이번 일본 NHK에서는 그 이제 세 조각으로 뭐 분리됐다 나눴다, 이런 네. 보도 있었는데 그만큼 좀 그 부분도 이제 재진입에 실패한 것 같고. 예. 그래서 현재 미사일이 우리가 예상보다 빨리 진전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그게 약점도 저는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사거리의 능력은 어느 정도 과시를 했지만 이제 괌까지의 거리에 약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괌 포위 사격을 호언장담했던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좀 괌 타격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관 타격 능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마 지금 이번이 화성 12호를 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 화성 12호를 쐈다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겁니다. 예. 화성 12호가 이제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밀수한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다만 이제 괌을 쐈을 때는 거리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겁니다. 화성 12호나 14호의 그런 성공 사례로 봤을 때. 예. 그러나 저는 이제 괌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슨 어떤 대화나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쐈을 때 요격당할 가능성이 가장 크게 고려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이제 새벽이랄지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북한은 나름대로 요격당하지 않은 채 괌 주변에 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이지스함, 그러니까 SM-3 요격 미사일 실은 이지스함이 미국 일본 거가 바다에 꽉 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방법을 아마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유예하고 있지, 자기들이 거리 자체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는 아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만약에 이제 엔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예. 이 돌팔매를 던질 때 팔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정확도는 나중에 조절하면 되는데. 엔진이 이제 상당히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엔진을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서양에서 의심을 가질 정도로 진짜 예.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북한도 3.18 혁명이라고 그랬고요.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어째 드러난 건 우크라이나에서 밀수했다면 좀 숫자가 제한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지금 이게 한 발 한 발 쏘는 것이 북한한테는 사실 조금 이제 부담이 될수 좀 있겠군요. 부담이 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하고 수뇌부들이 자기들의 이 한 말을 지키면서 좀 자기들의 부담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저는 강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의 의미가 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에 어떤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계속 나와 있었는데요. 사흘 전에도 도발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도발의 목적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런 심각한 얘기지만 좀 고사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옛날에 어떤 임금이 이제 화가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그림이 가장 그리기 쉽고 어떤 그림이 어려우냐. 그 화가는 자기는 귀신 그리기가 가장 쉽고 개를 그리기가 가장 어렵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우리 생각과 반대지 않습니까? 예. 저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귀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렇게 그려도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럼 개는 그리면 조금만 잘못 그려도 모든 사람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예. 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 프로그램이나 어디에서 계속 북한이 뭘 할 때마다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계속 추측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성군절이면 성군절 때문에 쐈다. 또 태양절이면 태양절 때문에 쐈다. 또 이제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하고 있으면 정상회담에 항의하기 위해서 쐈다. 예. 우리의 시각으로 하는 것도 저는 그건 좀 위험하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조한 것이 도발과 도발적 행위는 구분해야 된다. 도발은 우리한테 진짜 포탄을 연평도 도발이라든지, 그죠? 천안함 폭침, 이게 도발입니다. 또 이제 옛날에 무장 간첩을 침투시킨다든지, 그건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도발적 행위는 나중에 이게 도발이 되지만 지금은 사실 안 하는 거, 우리한테 큰 위해는 없잖아요, 당장은. 예. 다만 북한이 좀 미사일 발사가 이제 왜 국제사 교훈을 받냐 하면은 2006년도에 국제사회가 북한은 아주 나쁜 국가이기 때문에 핵도 개발하고 그래서 이게 너는 유엔 결의안 1718호를 통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 시험 발사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뭐 UFL과 연관시켜서 그러면 UFL 안 하면 안 쏘겠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건 아니다. 저는 북한이 지금까지 쭉 한 거는 핵 능력 계속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미사일의 성능도 계속 증대시킨 노력이다. 그럼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실험 일정을 잡았는데 거기에 어떤 조금 이제 일자가 예를 들어서 구구절처럼 접힌다. 그럼 그날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UFL이라고 해서 UFL에 굳이 그 날짜를 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UFL의 반발로만 보는 거는 조금 저 아니란 시각이 아니냐. 특히 우리 UFG입니다. 예, 옛날에 UFC, UFL. UFG를 할 때는 우리 한미 양국이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기를 통해서 어떤 도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잘못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북한이 이제 이 미사일 성능을 개량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게 저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의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분석을 그렇습니다. 해봐야겠죠. 예. 자, 이제 국제사회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일본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볼 부분이 이번에 신속하게 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죠. 예,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이제 한번 냉정하게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럼 우리는 좀 받아들일 게 없는가 이걸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본 57분에 5시 57분에 미사일이 쐈다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58분에 바로 일본 방송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6시 2분 그러니까 쏘고 나서 5분 후에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대피 요령을 전부 지시했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6시 6분에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국민들은 방송을 일찍 본 사람들은 최소한 이제 8분 정도의 대피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국민들한테 대피 요령을 지시하고 나서도 6시 2분이니까 6분까지 4분은 예. 4분은 대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일본은 많은 체제를 잘 갖춘 거죠. 예. 그럼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과연 이제 저도 사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만은 자는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예. 하면 저는 좀 이제 일본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또 이제 다른 국제 사회에 있어서 저는 지금 우리 국제 사회가 굉장히 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도발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허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중국은 아무리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해도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급적이면 완화하자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뒤로 계속 이제 허용을 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한국 그다음에 일본만 세 나라만 지금 몸이 달아서 이렇게 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게 국제사회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진짜 이 국제사회에서는 한번 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인류에 얼마나 큰 위해를 끼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조금 이제 역사를 되돌아보시면 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국제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우리 평화적으로 좀 하자 했는데 그 실패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예. 야,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유엔 만들었습니다. 예. 국제연합을. 예. 연합을 만드는데 그 유엔 연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42조입니다. 41조는 어떤 회원국이 잘못했을 때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42조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6.25 때 유엔군이 온 근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군사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우리 평화를 유지하자. 예. 근데 지금 유엔의 설립 목적이 지금 무기력할 정도로 이 42조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이 예.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막 위협하고 하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상위 미사국 5개국들이 좀 더 모여서 전체적인 세계 평화 또 동북아시아의 안정 또 한국에서의 이 어떤 전쟁 방지 이런 걸 위해서 국제사회에 뭘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 비슷한 거를 이제 겪고 나서 또 후회하는 그게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일본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결코 용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이 사실 보통 국가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어떤 명분, 정치적인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일본은 보통 국가로 거의 많이 이제 왔고요. 또 거기에 가장 강력한 구실이랄까 그걸 제공한 게 사실은 북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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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헌장에도 보면 제 51조에 보면 유엔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권
뭐 개별적이거나 자기 혼자 하거나 집단적 다른 나라 동맹에서 하거나 그 자유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놨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아무리 법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나는 총이든 칼이든 사용해도 되고 그게 법정에서 다 무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유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일본을 미사일로 심지어 핵을 탑재한 핵미사일로 사격할 수 있는데 일본이 방어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사실은 일본으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평화헌법이 있고 무장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욱더 근본적이고 더욱더 해결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하고 진짜 남북한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에도 몇 번 나와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햇볕 정책할 때 또 이제 이 참여정부에서 북한하고의 그런 뭐 협력을 할 때 그때 그 형성되는 인적 그 어떤 그 뭡니까 자원 예. 그런 인맥을 갖고 지금 북한하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 접촉을 해서 이 핵으로 우리 남북한이 서로 이렇게 예. 대결하고 나중에 이제 극단적으로 핵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 이로 인해서 지금 주변국들이 계속 군사력 증강을 하면 결국 우리는 어쨌든 국력이 작지 않습니까? 주변국에 비해서. 예. 이 한말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겠느냐. 사실 한말은 조선이 통일까지 돼 있었지만 통일도 예. 안 되지 분단된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진정한 어떤 남북 간의 평화와 교류 그리고 이제 뭐 정 안 되면 잘 되면 통일까지도 이렇게 좀 지향하는 그런 진정한 대화를 좀 노력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예. 일본 정부의 신속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도 오전 7시에 NSC 상임위가 개최가 됐거든요. 네. 어떤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됐을까요? 국민들께서 이제 뭐 좀 보기가 조금 이제 마음이 언짢아서 안 보시겠지만 사실은 뭐 회의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뭐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미사일을 또는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쐈을 때 예.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또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 미사일 뭐 이제 킬체인이라고 말했듯이 예. 발사되는 걸 미리 알아서 그거를 진짜 타격해서 없앨 수 있느냐? 그런 게 없으면 예. 회의를 해봐도 사실은 뭐 명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아무리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뭐 응징하겠다, 다음 이제 차후에 이런 도발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북한한테는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저는 우리에 관한 그거를 이제 뭐 영어로 네트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예. 네트라는 게 순수한 이 어떤 상황에 대한 진짜 이 순수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북한의 위협은 뭐고 우리의 대응력은 뭐고 그 차이는 뭐냐. 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모자란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증강할 수 있겠느냐. 또는 그 사이에 필요하다면 미국의 힘을 어느 정도 이용해야 되겠느냐. 예. 뭐 이렇게 좀 더 이제 그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면서도 기분이 안 좋지만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현실을 좀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책 회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방어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드 추가 배치가 좀 조속히 속도가 붙게 될까요? 예, 저는 뭐 사드는 바로 저는 배치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번 이제 이 생각해봐야 돼. 자, 지금 미사일이 또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해서 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 그렇게 쏘겠느냐. 우리 같은 민족인데 또 미국한테 보복을 당해서 완전 초토화될 것인데 그런 도박을 하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항상 안 보는 최상의 상황을 항상 지향을 하지만 네. 최악의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현재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제 8개 포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팩2라고 그래서 지금 팩3로 이제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 현재는 팩2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나로는 미사일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패트리어트 미사일 자체가 이 대기권 안 그러니까 15km 상공 정도에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대기권 안은 내려오면서 이 미사일이 우리가 물에 돌을 던지면 흔들리듯이 흔들려서 이 명중률이 높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사드를 배치하면
이게 아무리 조금 예를 들면 아주 낮은 고도로 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통상적인 고도로 쏜다면 우리 그 지금 성주에 배치한다면 우리 남부 지역 또는 동부 지역은 상당히 커버될 중동부 지역 커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안전이 이제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예. 빨리 이제 그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쭉 뭐 이어왔는데요. 그 논리들이 하나하나가 다 잘못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크게 5가지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하기 때문에 미중 간의 전쟁이 날 거고 우리는 그 희생자가 된다. 그다음 사드가 그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전부 다 살펴본다. 그다음에 사드가 이제 운용된 그 돈 우리가 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사드의 전자파가 아주 심하게 나와서 인체에 유해해진다. 그다음 사드의 성능도 아직 그 확실히 입증된 것도 아니고 그 믿을 만한 게 아니라 이 5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도 진실로 된 게 없습니다. 중국의 ICBM 요격할수록 중국의 ICBM 어디 날아가냐면 시베리아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예. 고도가 워낙 높아서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레이더가 요즘 아직도 이제 뭐 논란이 되지만 이거는 실제 그 이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멀리 나가는 레이더가 아닙니다. 또 레이더는 무슨 뭐 CCTV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빙빙빙 돌아가면서 점이 나오면 그냥 전문가들만 이게 미사일이다 뭐만 알 수 있는 그런 예. 내용입니다. 그다음 돈 안 낸다는 이미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다음 전자파도 지난해 7월에 괌에 갔을 때도 얼마나 나왔느냐면 0.007% 나왔습니다. 예. 이번 여기도 최대로 잡았을 때 200분의 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드 성능은 뭐 입증 안 됐다고 하는데 사드는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게 비슷한 무기가 있는데 에로3이라고 해서 그게 99%의 요격률을 자랑합니다. 예. 이거는 왜냐면 사드는 이 150km 상공이면 거기 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기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궤도대로 나옵니다. 그럼 궤도 날아가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정면 충돌합니다. 예. 얼마나 교묘한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드에는 아마 모실걸요? 사드에는 폭약이 없습니다. 날아오는 그 운동 에너지 한 마 15 정도 날아 사드가 마 8로 가거든요. 이 예. 운동 에너지에 불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그 터지면 핵무기 터지지 않나. 그 핵무기 터지지 않아 불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주장한 것 자체가 사실은 다 이 어떤 오해 아니었느냐. 이제 성주와 이제 뭐 김천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확실하게 입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를 뽑은 목적은 정부에 있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들어가서 나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지만 지금까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긍정적인 그런 그 증거가 많고 예. 또 지금 북한 위협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배치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일단 배치해 놓고 정부가 좀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정부한테 설명을 요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드 배치를 좀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 사드 배치와 같은 압박과 동시에 대화, 그러니까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어떻게든 대화의 끈을 좀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이번 발사로 인해서 어떤 좀 스탠스가 많이 바뀔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뭐 기본 전제는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압박과 대화를 해야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대화라는 것은 저하고 이 아나운서님하고도 이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혼자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 아나운서께서 뭐 다른 생각해버리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대화는 양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면 압박인 셈이죠. 제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대화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압박을 해서 만약 대화하지 않으면 북한 너는 계속 손해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우리 내부에서 지나치게 대화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화의 분위기를 좀 늦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 예. 우리 그 전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속에는 가능하면 내가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자네가 사전에 자제하는 게 좋을 거네 하는 그런 권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강력한 대응 의지와 뭐 준비 태세를 구비하는 것 과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화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대화를 강조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더 대화의 방법을
이제 고전적으로 좀 더 강력한 태세를 구비함으로써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좀 더 이제 그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같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저 북한의 이제 고위급 인사하고 교류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좀 동원하고 해서 우리의 진이 우린 절대로 흡수 통일을 하지 않는다. 우린 진짜 민족 공영을 바랄 뿐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도 있다. 이게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좀 설득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고인사들을. 이제 미국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북미 간 갈등이 한껏 고조되다가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잠잠해지는 듯 싶더니 이렇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보내는 시그널이 너무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북한이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행태를 지켜보겠다 하고 그 이제 연기하니까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하고 전부 다 군사적 옵션도 항상 고려하지만 외교적 해결을 선호합니다.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은 결국은 강경한 조치를 못 하겠구나 하는 거거든요. 실제 전쟁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북한 대응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상대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대한테 상당한 이점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방어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공격 실제 안 하더라도 공격할 수 있다 할 능력을 보이며 북한은 지금 당장 온통 방공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온통 해안도 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동일한 재원을 공격력으로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GDP가 45배고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북한에 약하냐 그러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방어적인 태세만 강조했기 때문에 북한은 방어에 노력을 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 안 할 거는 뻔히 알기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은 조금 해이돼도 상관없어 오로지 핵전력에만 투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 보십시오. 이 핵에도 대비해야 되고 휴전선의 재래식 거기도 대비해야 되고 또 사이버 테러에도 대비해야 되고 온갖 걸 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미국이 좀 전략적인 일관성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옵션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노력과 자원을 좀 더 분산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비원비 전략 폭격기라든지 또 핵 추진 항공모함 같은 전략 자산을 이제 한반도에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도발로 또 어떤 무력 시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아마 북한도 그거를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크게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또 미국도 이제 이 효과는 끝났구나 하는 걸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fire and fury 하면서 이제 화염과 분노하고 또 이제 군사적인 그 대안이 locked and loaded 이렇게 했을 때 비판한 이유가 아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미국의 말을 북한이 신뢰하겠느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강력한 언어를 쓰고 그런 태세를 과시함으로써 그 당시에는 억제 효과가 있었는데 북한한테 학습 효과를 줘서 미국은 의뢰이 저렇게 큰 소리 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이런 상황이 됐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좀 이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실질적인 대안을 좀 생각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태도를 좀 취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흘 만에 도발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입장도 또 가만히 있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우리 아나운서께서 기억하실 걸요. 아마 항상 그렇게 물었죠, 중국이. 그런데 사실은 결론은 중국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간에 이 북한을 자기들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대신 괴롭혀 주니까 상당히 유리하다. 그럼으로써 사실 중국은 상당히 이익을 받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대통령하고 만나서 쭉 이 협상을 해서 합의한 근본 골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에 이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는 2배로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무역 흑자를 그대로 얻도록 허용하고 그 대신 시진핑 주석은 미국한테 약속한 게 내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해결하겠다.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을 했습니다만 예. 결국 북한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유세 기간 동안에 대중국 무역 억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 예봉을 피해버린 겁니다. 최근에 저는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걸 보면서 이제 러시아도 북한 카드를 이용하기 시작을 했다. 자,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면 또 미국은 러시아한테 야, 좀 북한한테 지원하지 마라. 그럼 러시아는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 그럼 우리한테도 내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제재 완화해라.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결국은 주변국들은 지금 북한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참 우리 한국만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참 너무나 답답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이 동북아 4강 속에 있다 보니까 작은 예. 나라가 돼서 그런데 어쩔 수 없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예. 예,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